제가 연초에 출연해서부터 상고하저, 상고는 이제 완성이 됐고 하저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계속 체크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상업 위성들을 이용을 해서 물류 창고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뭐 쿠팡이니 뭐니 그런 데에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트럭들 물량이 많이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이제 되게 돌아가는 원활하게 돌아가는 네. 거고 줄어들면은 약한 거죠. 저 하늘색 저 면은 제일 높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제일 최고점 최저점이다 보시면 좋고 붉은색 선은 보시면은 제일 최저점 그렇게 소비가 엄청나게 활발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소비가 계속 강할 거냐에 대해서는 확장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적어도 올해 들어와서는 4분기로 갈수록 상당히 빠르게 식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시장이 기대하는 그 연착륙에 상당한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사실은 연착륙 때문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볼 때 과연 이걸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최근에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든가 이틀 전인가요? 하루 전인가요? 이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의 또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이슈들이 좀 터지고 있는 게 공교로워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그렇거든요. 그냥 핑계거리를 찾고 싶었는데 터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일이라 보십니까? 일단 만약에 이제 네. 혹시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그 혹시 좋은 소식이라고 만약에 드리고 싶다면 8월은 원래 그런 달이다. 8월이 항상 뭔가 악재가 좀 첫 번째로 늘 겹쳤었고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소위 빅스라고 그러죠. 변동성 지수가 원래는 그 연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우하향 떨어지다가 바닥을 찍고 8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요게 이제 1년 사이의 그러한 시즈널리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8월 달에 항상 알 수 없지만 그런 네. 악재들이 늘 많이 쏟아졌었다라는 좀 특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계절적인 거다라고 예. 얘기하는 주장들이 이런 부분이군요. 네네. 그리고 또 마침 또 이 8월이 휴가들을 많이 그렇죠. 가다 보니까 네. 거래가 상당히 이제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충격에 대해서도 그 못 받아주는 그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좀 더 커지는 일단 많이 올랐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은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들은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소위 뭐 기간 프리미엄 그런 얘기들도 많이 진행이 됐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생각보다 이게 좀 공고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아마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나라 시장으로 CPI, 네. 미국 CPI가 발표되지만 사실은 이번에 걱정하는 건 이번 달 CPI가 중요한 게 아니라 6월 달을 바닥으로 7, 8월이 이렇게 돌아서는 네. 우상향하는 모습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CPI, 휘발유 가격도 오르죠. 일부 식품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천연가스도 많이 올랐죠. 예, 천연가스 네. 어젯밤에만 한 40% 올랐죠. 그러니까요. 예,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하반기로 가서 사실 다시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올리면 연준을 압박을 해서 긴축을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낙관론자들이 기대하는 연착륙 기대감을 짓누를 수 있는 연착륙을 경착륙으로 바꿀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비관론자들의 그런 반대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요약한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좀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요약본으로 이제 첫 질문을 드렸더니 대답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거시 상황, 뭐 미국 주식 시장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은 좀 다르게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관련돼서는 또 뒤이어서 저희 얘기를 해보겠고 오늘 본부장님하고는 미국 중심으로 네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오신 자료를 좀 하나하나 좀 볼 텐데 일단 미국의 국채금리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10년물 국채금리가 4%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4.1 뭐 1 좀 넘게 이렇게 갔다가 최근에 또 다시 4% 초반
3% 후반까지도 약간 4%를 깨고 내려오는 흐름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20여 년 만에 미국 국채 금리가 주식이익 수익률보다 높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현상입니까?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결국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죠. 가치 평가인데 그러니까 결국 주식도 거기에다가 돈을 넣었을 때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주가가 오르든 배당을 받든 결국은 내가 더 나은 뭔가 수익을 내가 투자한 원금보다 돌아와야 될 거지 않습니까? 보통 그거를 어떤 식으로 쉽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PER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네. 이익을 그 가격, 그러니까 현재 거래되는 가격을 예상되는 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 PER이라는 거. 근데 그걸 역으로 거꾸로 돌리면 이익 수익률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보통 10배, PER 10배면 10% 이익 수익률이고요. 20배면은 5%. 30배면은 3.3%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이것이 보통 이제 그 어떤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예상되는 이익이 있고 그 이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그 정도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것이 이제 이익 수익률이거든요. 그게 꼭 이자율, 금리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통상은 금리와 이익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이 내가 주식을 살지 채권을 살지를 판단하는 이제 좋은 잣대가 된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식의 이익 수익률이 금리보다 높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채권은 만기가 있고 만기가 지나면 특히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망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원금을 회수할 거지 않습니까? 이자도 받고. 비교적 안전 예, 자산으로 그래서 비교적인 완벽한. 안전자산으로. 예, 미국의 만약에 국채가 디폴트가 난다.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국채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주가하고 비교. 그래서 이 차트가 보면 지난 한 30년 동안 25년 됐네요.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S&P 500의 이익 수익률인 거고요. 통상은 이게 한 10년물 뭐 이렇게도 하는데 요즘은 짧게 해서 짧게 투자하니까 미국채 3개월물 금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검정색 수치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항상 파란색 선보다 아래에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이 상대적으로는 주식보다 안전하니까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덜 이 금리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만 그 금리가 이익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에 간다. 딱 2번 있었는데 2000년에 한 번 있었고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 역전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에서 기대하는 이익 수익률보다 지금 당장 채권을 들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위험하게 주가는 매일매일 움직이는데 과연 그걸 사는 게 안전할까? 아니면 확정적인 지금 국채를 사는 게 안전할까? 이렇게 보면은 국채 사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쉽게 누구나 도달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2000년도에 한번 역전이 됐었고 지금 이렇게 역전이 됐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도 많이 올랐지만 거꾸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익 수익률이 멀티플이 많이 올라서 PR이 올라가서 그걸 역산한 이익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이게 지금 S&P 500에 지금 이게 파란색 선이 시총 상위 7개는 워낙 멀티플이 높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도 역전이 돼 있다라는 거고 이걸 포함까지 하면은 위에 되게 비싼 뭐 아마존, 테슬라 뭐 이런 되게 비싼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애플 뭐 이걸 포함하면 3.6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적어도 소위 이제 상대적인 그러한 투자의 우위를 놓고 볼 때는 단기물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안전하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 지금 채권을 샀네 안 샀네 뭐 이런 얘기 갖고 뭐 미국 그 신용 등급 강등한 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그런데 단기물이다. 다 단기물 샀죠. 3개월, 6개월물 위주로 지금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사면 5% 이상을 주는데 당연히 안 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현금 더미가 역대 최고급으로 1,800억 달러인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최고로 좀 해놓고 지금 그 현금을 뭘로 다 굴리고 있느냐? 주식 투자보다는 이 국채에다 좀 넣고 있다는 걸 놓고 봐서는 현재 주가가 비싸다라고 워렌 버핏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런 현상을 놓고 본다면 지금 주식 시장에서 앞으로 더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이게 목에 차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어쨌든 그런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가 굉장히 뭐 매력적이다라는 부분보다는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기대할 만한 앞으로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가 더 포인트입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죠. 제가 아마 한 달 전에 나왔을 때 지금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싸다. 네. 말씀을 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항상 두 개를 가지고 저울질을 그러니까 보통은 투자자분들은 두 개를 저울질 안 하고 주식하시는 분은 주식만 보고 있고 또 채권하는 분들은 채권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밸런스 있게 양쪽을 보면서 비교를 해야지 실패 확률이 낮아지거든요. 보통 그런 비율을 뭐 6대 4라고 하는 때도 있고 7대 3이라고 하는 때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해서 네. 주식의 비중을 낮추고 6이 보통 주식이고 채권이 4인데 황금 비율인데 그건 이제 금리가 계속 내려올 때 얘기고 이거 뒤집어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채권 비중을 더 높이고 주식을 낮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소위 이제 덜 깨지고 더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도 좀 거시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은 올 상반기 전후로 해서 긴축 강화를 지속 중이다라는 건데 이 그래프를 제가 미리 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네. 말도 그렇고 요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나왔을 때 이거 한번 보여드렸던 네네. 데이터입니다. 뭐냐면 제가 국뽕 얘기하면서 맞아요. 예, 요 차트를 만든 사람이 대한민국 출신의 맞아요. 두 명의 기억나요. 예, 네. 한국계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만들어서 이것을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도태영이라는 박사님과 제이슨 츄라는 박사님이 만든 거에 의해서 지금 계속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계속 발표하는 거다.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월초 제가 8월 초 기준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플합니다. 짙은 파란색 선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의 변화고요. 그걸 추적하는 거고 저 연두색 선을 보시면은 녹색 선은 지금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하는 거는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말로도 하죠. 포워드 그렇죠. 가이던스라는 거. 네. 앞으로 지속할 거다, 떨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로도 하고. 그게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더 무섭죠. 네. 거기다 더 플러스 해갖고 지금 시장에 내가 풀어놨던 국채를 사들인다, 판다. 내가 들고 있는 국채를 판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죠. 그걸 다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보시면 좋을 거고 위로 올라가면 긴축이고 내려오면은 완화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7월 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보시면 더 올라갔죠. 그러네요. 이거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준금리로 현재의 통화 정책을 한 포인트로 표현한다면 5.5가 아니라 7.08, 7.1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지금 긴축이 더 세지고 있다. 이 7.08이라는 기준은 5.5가 아니라 7.08이다. 이건 어떻게 집계가 되는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포워드 가이던스, 그런 양적 축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응할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프락시로 해갖고 실제로는 이걸 기준금리로만 만약에 한다면? 통화 정책을 했다면 실질적으로는 7.08%만큼이다. 현재 그런 통화 정책의 긴축이 저 정도까지 가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사실은 연준은 상당히 세게 쥐어짜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엄청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 살짝 내려온 저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저게 정확히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양적 완화 그 구간이었고요. 그 사실은 뜻밖의 제가 스텔스 QE라고도 말씀드렸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결국은 그 기간 동안 시장이 주가의 멀티플을 끌어올리면서 주가가 올랐다면 지금 시장은 그 연준은 다시 6월 이후 기점으로 6, 7월에 강하게 지금 다시 긴축, 고삐를 죄고 있다. 그렇게 보면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는 좀 많이 낮춰야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유동성에 대해서 그럼 이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채팅창에 아까부터 뭐 주연님께서도 유동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는데 마침 또 차트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유동성을 아까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과도 연결해서 봤는데 네. 실제로 유동성을 체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M2라는 M1, M2, M3 뭐 광의 통화량. 예, 맞습니다. 막 경제학 네. 그 원론 공부하셨던 네. 분은 머리에 얼뜻 넣을 텐데 그런 걸로 보는 수도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보는 것들은 이게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좀 명확할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유동성은 연준의 자산의 변동, 밸런스시트의 변동과 BTFP라는데 3월 달에 미국의 은행들이
몇 개 도산하고 이러면서 미국 중소은행들의 갖고 있던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그걸 실행했습니다. 그게 이제 BTFP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돈을 빌려주니까 양쪽 완화를 하는 거죠. 그걸 더해주고 빼기 TGA라는 거는 재무부의 일반 계정. 우리 재무부에서 뭐 그러니까 채권 안 찍고 뭐 쌓여있던 돈 1조를 그냥 다 썼다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TGA가 늘어나면은 돈을 다시 시장에서 끌어들인 거예요. 최근에 지금 채권 발행 계속 이번 주에 내내 하고 한 1,000억 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RRP. RRP는 리저브 레포라고 그래서 결국은 영레포. 그렇죠. 영레포. 네. 그러니까 그 거꾸로 이제 연준이 이제 돈을 빌리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것이 이 파란색 선이고요. 올라가면은 양적 완화, 돈을 푸는 거고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고 내려가면은 유동성이 줄어드는 유동성 축소 국면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S&P 500과 방향성이 똑같이 움직이다가 최근 두어 달 동안 서로 완전히 따로 노는 디버전스라고 탈동조화가 됐죠.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S&P 500이 살짝 제가 표시를 했지만 꼬리를 내리는 네. 이게 결국은 지금 유동성 장세로 오른 것이 유동성이 꺾이는데 나홀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성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S&P 500이 지금 시장의 소위 포모 때문에 소위 이제 나만 여기서 소외될 수 없어서 뒤늦게 뛰어든 분들에 의해서 좀 과도하게 오른 것들이 일부 지금 조정을 받으려고 폼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시사하는 바 좀 얻을 수 있는 어떤 시사점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조정의 시작일 수 있다. 힌트일 수 있다. 적어도 네. 지금 과하게 오른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소위 처벌받는다고 표현하죠. 이번 2분기 실적 때도 보면은 소위 그 어닝스 그 예상치 그 컨센서스를 그 상회한 거에 대한 그러한 그 수혜보다는 그걸 그 하회했을 때 처벌이 페널티가 훨씬 더 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이제는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깐깐해지고 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는 리스크 온이라고 하죠. 위험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리스크 오프,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뒤로 물러서는 쪽으로 나타난 것 이유도 사실은 이 유동성의 방향성하고도 연관지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깐깐해진다, 좀 더 신중해진다. 네. 뭐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차트도 좀 흥미로운데 미국의 아마존 물류시설 1일 활동성을 가지고 네네.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건데 네. 7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요. 네네. 네.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차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초에 출연해서부터 상고하죠. 맞습니다. 예, 상고는 이제 완성이 됐고 하저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계속 체크를 하는데 매달 발표되는 이런 연준 데이터나 뭐 CPI나 소비자 데이터는 사실은 어쨌든 한 달 전 거나 두 달 전 거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대체 데이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빈도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투자에 돈들이 많이 몰다 보니까 위성을 가지고 찍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상업 위성들을 이용을 해서 아마존이 물류 창고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뭐 쿠팡이니 뭐니 그런 데에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트럭들 그 활동성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겁니다. 활발할수록 물량이 많이 왔다 갔다. 그러면 하는 이제 거니까 좀더 경제가 이제 되게 돌아가는 원활하게 돌아가는 네. 거고 줄어들면은 약한 거죠. 이제 그 데이터를 사실은 7년 동안 축적을 한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하늘색 저 면은 제일 높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제일 최고점 최저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짙은 파란색 선이 그것의 평균이다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그 빨간색 선, 붉은색 선은 보시면은 제일 최저점 쪽을 계속 지금 하면서 아래로 좀 내려오고 있는 결국은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게 소비가 엄청나게 활발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그래서 CPI나 그 개인 소비 지출에서 보면은 소위 그 상품, 물건을 사는 거에 있어서는 이미 CPI나 그런 물가가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내려온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대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지금 과연 소비가 계속 강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 생각보다는 이미 살 만큼 샀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엄청난 그러한 그 되돌림, 엄청난 그러한 보복 소비에 다시
확장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적어도 올해 들어와서는 보면 이제 좀 많이 식었다라는 것을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라든지 소비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뜨겁냐, 뭐 차갑냐 이런 걸 가지고 경제 상황을 진단을 하는데 소비조차도 좀 식고 있다. 예, 또 특히 미국은 중요한 게 전체 GDP에서 이 소비 부분, 특히 민간 소비 상당히 3분의 2거든요. 네. 예, 거의 7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고 어쨌거나 지금 이제 서비스는 지금 아직도 좀 뜨겁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물건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뒤에 데이터도 보여드리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연준의 긴축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의 그런 지연 효과들이 이제부터 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자료도 좀 보겠습니다. 6월 리볼빙 소비자 신용대출 전월비 순간 반전인데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미국의 그러니까 돈 빌려서 사실은 미국 소비자들이 생활하는 게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사실은 소비를 소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미국을 보면서 다 알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소비가 이제 줄고 있을 확률에 대해서 이제 이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비자들이 돈 빌릴 때 제일 많이 이게 100이면은 제일 많이 빌리는 게 70이 주택 그 대출입니다. 당연히 집 사는 게 제일 많이 들겠죠. 크죠. 그게 70이고 네. 그 다음 큰 게 자동차. 그게 이제 한 9에서 10%.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그게 또 9에서 10%.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신용카드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란 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일단 긋고 월말에 우리는 갚잖아요, 보통. 뭐 간단하게는 빚이라고. 예, 그 사실은 빚내서 그러니까 짧게 한 달짜리 빚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월급날 지나면 이제 다시 돈 들어오니까 갚는 거고. 근데 여기 리볼빙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매우 발달돼 있는데 우리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우리말로 하면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쓴 금액의 뭐 10%를 확정했으면 내가 100만 원 썼으면 지금 10만 원만 갚고 90만 원 나중에 갚는 걸로. 넘기는 거죠. 뒤로 그죠? 네. 그 다음 달에 내가 또 100만 원 썼으면 합치면 이제 남는 게 이제 180만 원 남는 거죠. 다음 달에 나니마 좀 해결해줘. 이렇게 미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사실은 이제 뒤로 미루면서까지 소비를 좋게 말하면은 아주 너그럽게 돈 많이 써라 하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 빚내서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것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완전히 반대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월별로 이 리볼빙 전달 대비 얼마나 더 늘었냐. 그러면 위에 지금 그 파란색, 그러니까 연두색 선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전달 대비 줄면 붉은색 선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으로 보시면은 웬만하면 늘거든요. 경기가 나쁘지 않으면. 그런데 처음으로 지금 2021년 4월 이후로 거의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좀 얼마 표시는 안 됐지만 살짝 빨간색 선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이제 6월달 데이터입니다. 6월달 데이터가 지금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면 이게 단순 시작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신용이 팽창됐다가 소비자 신용이 팽창됐다가 떨어지는 그런 큰 추세냐. 그러니까 일시적이냐 추세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는데 추세적으로 본다면 침체가 온다는 거죠. 네. 과거에 보시면은 2008년도에도 한번 심하게 있었던 거 한번 보실 수 있고요. 2020년에도 짧지만 굵게 심하게 이게 그 리볼빙이 전달 대비 마이너스 순감하면서 파란색, 붉은색 선이 밑으로 상당히 많이 세게 갔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거는 소비자 신용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 결국 이것은 미국의 현재의 탄탄한 소비를 지탱하는 신용카드는 물건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로 사서 레스토랑도 가고 여행도 가고 다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계가 오면 소비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요. 그건 이제 네. 서서히 주는 게 아니라 급락을 할 급감은. 수가 있죠. 근데 네.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사실은 10월까지 지금 코로나 때 밀어놨던 학자금 대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전체 소비자 대출의 한 10% 가까이 차지하는 이것이 유예를 해줬거든요. 안 갚아도 된다. 그게 끝나가죠. 그렇죠. 이제 네. 11월부터는 갚아야 됩니다. 네. 그럼 그 규모가 되게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 중하위층의 소비가 급감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 사실 매번 출연하실 때 워낙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셔서 저희 다 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남아있는 자료가 이제 은행에 관련된 거거든요. 사실 네. 최근에 은행 뭐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짚어주시면서 네. 마무리 요약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시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그래서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한테 매달 분기 한 번씩 서베이를 합니다. 그게 이제 슬루스라고도 하는데 은행 대출 의향을 표시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지금 지금 보시면 회색 선이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1년 정도 선행하는데 아래로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하고 은행들이 돈 빌려주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쥐어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이 줄이고 있고요. 결국은 이것이 시차를 두고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신용 대출 아까 저희가 봤던 대출이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은 제가 이제 이걸 계속 이렇게 이런 소비를 계속 지금 체크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반기 제가 사실은 제일 걱정했던 것이 코로나 때 미국 정부가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줘 갖고 초과 저축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 말 되면 거의 다 써버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실은 지금 실질 소득이 늘어서 소위 그 신용 대출에 기대 갖고 소비를 엄청 늘려놨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돌기 아까 이제 다 와간다. 역전되기 네. 시작한 거. 그리고 이제 그 사이 또 밀어놨던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11월부터 갚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더해 보면 소비가 생각보다 뒤로 3분기 지금 우리 들어왔지만 4분기로 갈수록 상당히 빠르게 식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시장이 기대하는 그 연착륙에 상당한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사실은 연착륙 때문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볼 때 과연 이걸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